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픈 여자의 책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이제 좀 사랑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읽어드리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제 아껴둔 사랑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아껴둔 이제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좀 슬픈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게 누가 지었냐면 자넷 데일리라는 이제 소설가가 지은 책인데요. 자넷 데일리라는 소설가가 지은데, 이 책은 이제 17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나름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17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90여 개국에 이제서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은 자넷 데일리라는 작가의 이제 그녀의 소설의 그녀의 소설입니다. 일종의. 이 제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신데렐라 이게 어떠냐면 이게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냐 등장해요. 리즈 탈보터라는 이제 키트 보노의 여성성을 가리고 있는 외피는 리즈 탈보터의 등장과 더불어 서서히 벗겨진다. 리즈 탈보터는 전 남작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이 없자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벌 되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전 남작의 모든 재산과 자기를 상속받는다. 그 후 리즈 탈보터는 오랫동안 소유주 없이 경영되어 온 플라잉 이글 목장에 나타난다. 목장에서 숙명적으로 만난 키트와 리즈 탈보터는 서로 간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리즈 탈보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키트에게 접근한다. 그럴수록 키트는 그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그에게 더욱 정오심을 표한다. 키트의 이 정오심은 전 남작에 대한 정오심의 전이이다. 그러나 키트는 그를 정오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향한 사랑을 싹 틔우고 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리즈 탈보터는 목장을 훌쩍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것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 얘기를 내게 해줘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아껴둔 사랑을 위하여 1편. 내가 오만 외로울까 싶어가지고 외로움. 외로울까 싶었어. 이 외로움 나왔네요. 제목이 1번 외로움입니다. 회색빛 구름으로 겨울 오후에 하늘이 어두컴컴했고 매서운 날씨에 차가운 바람마저 휘불었다. 대문 쪽으로 이어져 오는 통로에는 바람이 불어 한쪽으로는 눈이 쌓여 눈더미를 이루었다. 키트 보노는 그곳을 지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멈춰 서서 부추시는 발을 탁탁 굴러 눈을 털었다. 갈색 눈의 그녀는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눈 덮인 담장 너머의 황량하고 적막한 다구타의 풍경을 쭉 둘러보았다. 차가운 날씨 탓으로 키트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났으며 그녀의 두 뺨과 콧꽃 역시 발그레스레해졌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얼어붙어 입을 뗄 수조차 없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길고 따뜻한 속옷에 두꺼운 바지와 양털 파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한기가 그녀의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키트는 언덕 위에 있는 그녀의 포근한 집 안으로 호들갑스럽게 서둘러 들어가진 않았다. 그녀는 위협적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하늘에 온 신경이 가 있었으며 이 혹독한 겨울 날씨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과 방목지에 있는 가축들이 이 매서운 겨울 날씨를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헛간 옆에 있는 가축 우리 너머로 초라해 보이는 말 한 필의 말머리가 보였다. 그 말은 그녀를 쳐다보고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우는 소리를 냈다. 말의 귀는 헛간문 바깥쪽으로 쫑긋 서 있었다. 농장의 식솔 중 한 사람인 루 심퍼슨이 막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쓰고 있는 카우보이 모자는 밑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며 그의 상체는 바람의 저항을 피하려는 듯 앞으로 굽어져 있었다. 그는 굴뚝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자기를 편안하게 반겨주는 낡은 오두막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트는 시종일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목장주의 집 쪽을 향하면서 그쪽으로 고정됐다. 키트가 기억하기로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가장 큰 저택이었다.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그 저택은 허름한 농가의 건물들과 노스타코타의 경치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그 저택의 굴뚝에서는 도무지 연기가 솟아오르지 않았으며 창문에서도 역시 아무런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저택은 공허하게 서 있을 뿐이며 문과 창문들 역시 닫힌 채 잠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저택을 바라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저택의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갑작스레 대문으로 다가서더니 문을 획 열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문을 쾅 하고 닫고는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두꺼운 가죽 장갑을 벗었다. 키트냐? 작은 부엌 바로 너머에 있는 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녀는 목을 칭칭 감고 있던 모직으로 된 목도리를 풀고 머리에 쓰고 있던 빛이 바랜 카우보이 모자를 벗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다. 목적업자들에게 알리는 뉴스를 금방 라디오에서 들었다. 네, 알고 있어요. 키트는 외투거리에 목도리를 걸면서 그녀의 할아버지에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으면서 파카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샘 메카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루하고 프랭크가 눈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데는 얼마간의 건초를 공중에서 떨어뜨려 줘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좀 허스키하고 퉁명스럽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지만 않다면 분명히 듣기 괜찮을 소리였을 것이다. 또다시 폭설이 내리기 전에 날씨가 한 번 정도는 풀려야 할 텐데요. 말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 텐데. 그래요, 할아버지. 키트는 할아버지가 오래된 속담을 자주 설명하듯이 말하는 게 싫어서 급히 파카를 벗어서 목도리를 걸어놓은 외투거리에 걸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가로챘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끊어졌다. 이때 할아버지가 키트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편물 가져왔니? 할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퉁명스럽게 끊은 키트의 언행을 나무라지 않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 속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들어있지 않았다. 제 외투 호주머니 속에 있어요. 키트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그때까지도 뒤축에 눈이 묻어있는 부츠를 벗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녀의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뭐 특별한 거라도 들었나?
여러 잡종산이 우편물들하고 잡지 몇 건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그녀는 벗은 부츠를 벽 옆에 있는 신문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대답했다. 우리가 눈 속에 갇히기라도 한다면 뭐 읽을 거리라도 좀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네이트 보너는 그 우편물을 들고 돌아서서는 부엌을 지나 거실 쪽으로 걸었다. 키트는 오히려 그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싫어했다. 키트는 폭설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린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젊음은 변화할 수 있는 사물들과 그럴 수 없는 것들 간의 차이를 알 만큼 현명한 시기로 보기에는 다수 이런 감이 있었다. 키트의 태도는 걸어가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좀 늙은 탓으로 어깨는 좀 굽었으며 다리는 아예 휘어졌고 백발이 된 그의 머리는 눈 내린 하얀 초가집은 같았다. 키트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에 기력이 쇠함을 느끼고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할아버지의 차분한 성격에 반항하려는 충동을 억제했다. 사실상 성급한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방치해서 득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키트의 할아버지는 손녀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뜨거운 커피 좀 있어요? 오히려 그녀가 물었다. 빛이 바랜 갈색 카우보이 모자는 그녀가 맨 나중에 벗는 복장이다. 모자 속으로 털어넣었던 갈색빛이 도는 헝클어진 금발머리는 모자를 벗으면 어깨 주변으로 풀어져 내린다. 키트의 머리는 그녀가 입고 있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된 격자 무늬의 남성용 플란넷 셔츠와 대조를 이룬다. 이 의상은 그녀의 많은 겨울 의복 중 하나이다. 그녀는 여름에도 남성들이 입는 면으로 된 부츠를 주로 입는다. 그녀의 남장이 문제시되는 적은 거의 없었다. 키트는 남성용 복장들이 싸고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장 이유를 밝힌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단단한 껍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녀는 늘 모자를 앞으로 비스듬히 눌러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녀의 갈색 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토브 위에 있단다. 키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양말 발로 눈이 녹아 질척한 곳을 재빨리 피해 좁다란 통로를 지나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가스 스토브가 있는 데로 갔다. 스토브는 마치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였으며 어염증 세간살이의 유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스토브 위에는 여과기가 달린 금속 커피포트가 있었다. 이 커피포트 역시 스토브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았다. 키트는 커피가 든 커피포트의 한쪽 측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아직 따끈했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키트가 물었다. 아니다, 난 됐다. 커피 산장 선반에는 여러 개의 도자기 컵들, 받침 접시들,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오래된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키트는 머그잔을 집어들었다. 이 잔에는 먼지층이 10개 생겨 있었다. 키트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간 도구들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놓거나 주로 쓰는 도구들을 세척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놔둔 상태였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차츰 기력을 잃어갔다. 그러나 네이트 보너는 늘상 손녀딸인 키트에게만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늙지 않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키트는 할아버지가 점점 늙고 노쇠해 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네이트 보너는 명목상 대목장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그가 한창 목장을 경영했을 당시 한때는 꽤 번창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키트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손녀딸인 키트가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난 가을로 21살을 막 넘긴 젊은 처녀이기 때문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공정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키트의 할아버지는 거실에 있는 구식 등받이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콧등 위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채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는 안경 밑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네이트 옆의 탁자 위에는 독서용 램프가 그가 들고 있는 편지 위에 원형의 불빛을 들이웠다. 그리고 이날 배달된 다른 우편물들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탁자 옆에는 한 세트로 보이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의자의 밤색 쿠션은 거의 닳아서 군데군데 실밥이 보였다. 키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 의자 쪽으로 갔다. 그녀의 할머니는 늘상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다. 키트의 할아버지에게는 이 텅 빈 의자가 부인을 잃은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 반면 키트에게는 자신이 사용하게 된 하나의 도구로밖에 안 여겨졌다. 키트는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옆에 있는 다른 의자의 발걸이에 올려놓고는 벽난로에서 탁탁 소리를 내고 타고 있는 날렁거리는 불길 속으로 몸을 젖혔다. 이 벽난로와 또 하나의 기름난로는 비록 한겨울이긴 하지만 그들의 작은 집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겨울에 노스타코타에는 찬바람이 불며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드문 편이다. 그러나 벽난로와 기름난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바로 지금 이 두 난로가 제공하는 조화로운 열기가 키트를 따뜻하게 해주기 시작했다. 키트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다. 그녀는 목으로 넘어가는 따끈한 액체 열기를 만끽하면서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할아버지가 신고 있는 다 떨어진 카우보이 부츠에 가 있었다. 그 부츠의 뒤축은 키트의 발 가까이에 있는 발걸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2년이 넘도록 그 부츠를 신었다. 최근에 그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외출하는 것 외에는 목장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따금씩 키트가 할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볼 때면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키트는 네이트 할아버지를 보면 먼저 처근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며 애쓰면서 살아왔다. 그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존심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살아왔다. 키트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예요? 키트는 커피잔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면서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대답했다. 새 남장님께서 보내셨구나. 그 말에 차분하던 그녀의 인상이 갑자기 굳어지고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한번 읽어볼 테냐? 싫어요! 키트는 갑자기 커피잔을 옆에 있던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커피잔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크로세 뜨개질된 탁자보에 커피가 흘러내렸다. 키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로에 통나무를 더 넣어야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통나무 장작을 담아놓은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거실에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통나무 장작을 옮기는 소리에 침묵이 깨졌다. 활활 타고 있는 난로의 불길 속에 쪼개놓은 통나무 장작을 넣으면서 키트는 얼떨결에 한마디 했다. 제가 그걸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키트는 부즈갱이를 손에 쥐고 입을 꾹 다문 채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가 그 편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사실상 그녀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아야만 했다. 고인이 되신 전 남장님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의 표시를 한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로 시작했어. 애도의 표시라니요? 키트는 비난의 기색이 가득 찬 표정으로 눈을 번뜩이며 격분하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조문 서신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피곤한 기색이 감도는 갈색눈 할아버지는 키트에게 이해를 요구하면서 소녀딸을 쳐다봤다. 이 헤르비는 남장님의 죽음에 조의를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경영주로서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농장을 대표해서 조의를 피하는 서신을 보냈지. 키트는 벽난로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원안에 사무치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전 아직도 그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녀는 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키트야. 네이트 보너는 나직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섞인 목소리로 키트를 타일렀다. 그녀는 벽난로 굴뚝 위로 번득이는 불꽃을 일게 하면서 부주갱이로 불타고 있는 통나무를 쿡쿡 찔렀다. 새 남작은 그 밖에 또 뭐라고 썼던가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속으로 끌어오르는 정오심과 싸웠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키트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과거 우리의 충성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런 충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썼더구나. 그 말뜻은 다시 말해서 그저 자기네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목장의 수익을 꾸준히 보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그렇게 되면 새 남작도 과거와 같은 생활 방식에 금세 익숙해지겠지요. 통렬하면서도 신랄한 저주가 섞인 말이 키트 입에서 흘러났다.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 캐더린 엘리자베스 보노! 그녀의 성가 이름을 그대로 부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가 어느 정도로 마음이 상했는가를 말해주었다. 무덤 속에 있는 내 할머니 마르타가 손녀딸인 내가 지금 네 한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당장에 떼어나왔을 게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키트는 마지못해 고분고분한 채 했다. 그녀가 그렇게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한숨 지으면서 접혀진 편지를 다시 부스럭거리면서 펴보았다. 새 남자께서 가까운 실내로 농장에 한번 들으시겠다는구나. 이것이 편지 내용의 전부란다. 네이트가 편지 내용을 마무리 지어줬다. 순간적으로 키트는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 남장이 상속받은 유산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의 새로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매달 농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될 것이고 부와 명예 또한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 정도이기만을 바랬다. 그녀는 그렇게 되기만을 소원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다가 보면 되지 않겠니? 네이트 보너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는 다른 우편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키트는 무릎을 꿇은 채 발꿈치로 의지하고 앉아서 타오르는 불빛을 응시했다. 그녀는 온몸으로 오만에 대한 분노와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느꼈다. 목장 소유주가 유럽 귀족 계급의 이러한 경우를 접어두고서라도 서부에 있는 요즘의 여러 농장에서는 보통 지주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과거부터 늘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 서부 지역에 정착해 가는 동안 광활한 토지들은 부유층의 손에 있었으며 때로는 재산 소유권이 종종 유럽인들에게 속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소철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점점 변화하였다. 에드문드 남작이 서부 지역에 위치한 노스다코타에 처음 왔을 때는 1880년대였다.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작했으며 또한 당시 유명하기도 했던 모르스 후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드문드 남장은 마음이 움직였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프랑스 후작과 영국 남장의 목적은 서로 불모지를 개척하는 데 있었다. 에드문드 남장은 지구화의 구별이 없는 미국 사회에 매료되었다. 플라잉 이글 목장에는 사치스러운 연애나 가장무대 혹은 대대적인 수렵과 같은 것이 없었다.
젊은 남작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으며 그들과 격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886년 전부터 그 이듬 해인 1887년까지 혹독한 겨울은 그 지역의 다른 목장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심한 타격을 입혔다. 그가 모로스 후작과 같은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았지만 포기하진 않았다. 그는 신기일전하여 다시 목장을 건설했다. 이 작업은 남작이 병든 어머니를 뵈러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는 양갓집에서 예의 범죄를 잘 익히고 자란 젊은 교수를 신부로 맞이하여 함께 돌아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신대륙의 민주적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 맞이한 그의 부인은 힘든 병경지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 후 그녀는 1년도 채 못되어 아기를 갖게 되었고 남작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는 그의 후계자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부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플라잉 이글 목장에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기가 바뀌기 직전 제임스 보노라는 10대의 한 소년이 목장에 일을 하러 왔다. 그는 가을 내내 가축들을 보는 일을 했으며 겨울도 그곳 농장에서 났다.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결혼하여 부인과 함께 살았다. 이때부터 보노 가의 3대가 그곳 목장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네이트 보노 그리고 그의 딸과 키트까지가 그곳 농장에서 태어난 3대였다. 키트는 농장에 상당한 애착을 느꼈으며 농장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고 또한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십수년이 흐르는 동안 농장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단 한 번밖에 그의 농장을 찾지 않았다. 그가 바로 농장에 건너온 최초의 남작이었던 에드먼드의 손자였다. 키트는 조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의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에 대들었다. 그 남작은 지금 죽고 없었다. 그의 칭호와 재산은 그의 남작 후계자에게로 넘어갔다. 키트는 그것에 대한 부당함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뭐 좀 먹어야지. 할아버지의 말소리에 키트의 생각이 중단되었다. 키트는 한숨을 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냉장고에 스튜 요리를 해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좀 데워 먹지요. 오븐에다 빵을 좀 구워서 먹을까? 내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 먹던 그것 말이다. 네이트가 생각했다. 그러지요. 키트는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배가 고프긴 했지만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면서 유리창 밖으로 심한 돌풍과 함께 눈발이 간간히 흩날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6월 들어 처음으로 내린 이 눈보라가 1월에 몰아쳤던 폭설과 폭풍처럼 심하지 않기만을 바랬다. 바람이 좀 거칠게 몰아친 것과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봄을 맞이했다. 덕분에 새끼 송아지들의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 봄과 더불어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키트는 말에 걸터앉아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탓으로 다소 쌀쌀한 5월의 오후였다. 그녀는 바람을 타고 잔모래 알갱이가 얼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빛이 바랜 갈색 카우보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앞으로 푹 눌렀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금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털어 올리고는 그 위로 모자를 물러쓰고 있었다. 그녀는 녹색 바탕에 황금색 격자 무늬가 있는 소매가 긴 플라넷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런 그녀의 상의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줬다. 그리고 그녀는 이 셔츠 위에다 목 부분까지 지프로 되어 있는 누비어 만든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는 구릉말의 꽃비를 쥐고 있었다. 나긋나긋하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지닌 그녀는 탈색되고 군데군데 가죽을 대어 만든 청바지에 바닥이 다른 부츠를 신은 모습 때문에 마치 어린 소년 같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농장의 울타리를 쭉 둘러봤다. 이제 됐다, 레노. 그녀는 거세한 구릉마를 보고 중얼거렸다. 부서진 울타리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6마리의 암소와 1마리의 송아지는 자갈길 옆에 있는 철조망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쪽에 있는 울타리 어딘가에 뚫려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말뚝에 메어놓고는 안장에 달려있는 자루에서 펜치를 꺼냈다. 먼저 그녀는 울타리 기둥 맨 위에 위쪽에 가시 철망을 쥐고 있는 못을 빼냈다. 놈들이 도망치다 자동차에 치기 전에 이놈들을 뒤쪽으로 몰아넣는 게 좋겠는걸. 그런 다음 이곳을 선봐둬야겠어. 키트는 가시 철망 3줄을 뜯어내고 못을 주워 주머니에 넣은 다음 컹컹거리는 구렁말에 다시 올라타고는 낮아진 철조망을 넘어갔다. 키트가 소들을 축사 근처의 방목지로 몰아가려고 그들의 주위를 맴돌자 소들은 일제히 머리를 쳐들었다. 검은색 앵거스 한 놈은 험악한 눈초리로 키트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엉뚱하게도 도랑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너희놈! 키트가 소리치면서 자신 타고 있던 구렁말의 코삐를 당겨 그 소가 도망치려는 것을 가로막고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겠다. 내 놈이 다른 놈들까지 주둥해서 몰고 다니는 것을 내가 알았어야 하는 건데 내 놈은 이 울타리 안의 방목지에 있기가 싫은 거지? 그렇지? 언제나 느슨해진 철조망 울타리면을 찾아 다녔겠지. 키트가 도망치려는 앵거스 놈을 더 이상 못 가게 가로막자 그놈은 낮은 철조망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가고 있는 다른 소들과 다시 합세를 했다. 앵거스는 재빨리 맨 앞으로 나가 다른 소들이 따라오도록 앞장을 서서 낮은 철조망을 위로 슬슬 걸어갔다. 키트가 울타리 쪽의 기둥에 가시 철망을 다시 갈아 설치하라고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소들이 지켜보고는 그 울타리 맞은쪽에서 멈춰섰다. 키트는 말에서 내린 다음 울타리의 기둥에 다시 못을 박으면서 도망자들의 주동자를 헐껏 쳐다보았다. 앞으로 다시는 내 놈을 잡으려 하지 않을 거다. 그녀가 경고했다. 한 번 더 그따위 짓을 하면 내 놈을 우리에 가둬두고 팔아버릴 거다. 나머지 소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앵거스 소만은 커터가 느슨해진 철조망 울타리를 말끔히 손봐놓고 말이 올라탈 때까지 남아있었다. 비록 커터가 한 군데로 보수하긴 했지만 소들이 빠져나갈 만한 데는 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녀가 말을 타고 일일이 모든 것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일 그녀가 허술해진 철조망을 발견해 손을 보지 않는다면 소들이 다시 빠져나가려 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말을 타고 일일이 울타리 쪽 곳곳을 점검한다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키트는 집안이 내려앉아 움푹 꺼진 곳과 땅이 울퉁불퉁해서 허술해 보는 것을 따라 울타리의 기둥과 철조망 옆으로 말을 타고 천천히 둘러봤다. 그녀는 특히 느슨해진 철조망이 어둡나 하고 유선히 살폈다. 키트는 바로 그런 것을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만일 그녀가 가시 철조망에 매달려 있는 검은 털 한 뭉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곳을 지나칠 뻔했다. 얼핏 보기에 그것은 아주 견고한 듯했다. 키트는 장갑 낀 손으로 철조망의 상단부를 밀어봤다. 그때 그녀는 그곳이 보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무로 된 울타리 기둥의 하단부가 썩어서 지면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손을 대봤자 깨끗해야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에는 철줄을 새로 박아 보완했다. 키트가 말을 타고 방목지 주위를 돌다 보니 집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자갈길에 오게 됐다. 키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보지 못한 나머지 울타리를 점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쭉 나있는 좁다란 길을 따라 서 있는 울타리는 다른 곳에 비해 별 이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금속 물질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집의 대문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방목지 안의 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속 장애물 막대기가 설치된 도로상에서 몇 마일쯤 떨어진 곳에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해 있었다. 키트는 말의 꼬삐를 잡고 그쪽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처음에 그녀는 그 자동차가 이웃집 사람 중에 누군가가 몰고 온 차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그녀가 전에 보지 못하던 차였다. 그것은 결국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거나 관광객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목장은 늘상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목장의 소유권자도 정체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키트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있어 온 어떤 하나의 방침이었으며 토지 소유에 대한
내막은 오래전부터 빈틈없이 가려져 왔다. 목장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그 사람은 불법 침입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키트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의연하게 굳혔다. 키트는 자동차가 주차있는 목적으로 말을 고삐를 틀고는 박차를 가하여 좀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한 남자가 자동차 앞에 서서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키트가 다가오는 소리에 그는 돌아서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동차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말을 멈춰 세운 다음 그 남자를 쳐다봤다. 살펴보았다. 그는 분명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분명했다. 키트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없었다. 훤칠한 키에 늘씬한 체격을 갖추는 그는 훤칠한 키에 늘씬한 체격을 갖춘 그는 팔꿈치에 가죽되어 만든 갈색의 골덴 자켓을 입고 있었다. 딱 부러진 그의 어깨는 그의 체형을 더욱 돋보이게 해줬다. 반짝이는 단갈색이 두 눈이 다소 오만하고 쌀쌀해 보이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키트를 자극했다. 키트를 태우고 있는 그녀의 구록말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긴장하면서 두 발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모양이었다. 어딜 찾으십니까?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그리고 목소리의 어조는 정중하면서도 냉랭한 데가 있었다. 플라잉 이글 목장을 찾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녀의 물음에 답했다. 그러나 그의 말씨는 정확히 미국식과 투했다. 키트는 말 위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당신은 찾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딱 잘라 말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그의 표정에 냉소거렸다. 이런 그의 표정은 이지적으로 보이는 넓은 이마와 매부리 코로부터 강인하고 날렵해 보이는 턱에 이르기까지 다소 거칠어 보이는 남성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강하게 부는 바람은 수치 많은 그의 진한 갈색의 머리칼들을 헝클어 놓았다. 전적이 있는 가축들의 낙인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재밌어 하면서도 경물조가 섞인 어투로 말했다. 도로변에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더군요. 네, 그럴 겁니다. 키트가 그의 태도에 분개하면서 대고 있다. 셀즈맨이십니까? 아니요. 플라잉 이글 목장은 어떤 방문객에도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불법 침입을 하셨습니다. 진입로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좁다는 길로 들어서서 반마일쯤에 당신이 차를 돌릴 만한 곳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의 눈빛엔 키트가 이해 못할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의 전부는 그녀가 싫어하는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겠다. 당신은 지금 저에게 이곳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키트는 그의 어조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그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다고 생각했다. 이 목장에서 누가 당신을 기다리라고도 했다는 겁니까? 그녀가 반박했다. 아니, 그렇다면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명령입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여 그의 말을 가로막고는 말을 고삐를 당겨 길 한쪽 가장자리로 물렀다. 그리고 부탁인데 저를 귀찮게 해서 이곳에 갈 보안관을 부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경고에 응하지 않은 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양된 감정이 오고 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 남자는 돌아서서 자동차 문 쪽으로 걸어갔다. 키트는 겉으로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남자가 순순히 그녀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유형의 남자가 아닌 듯 싶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키트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게 그 남자에 대한 저항의 긴장감을 더 이상 느끼게 하진 않았다. 그러자 그녀를 안장 위에 편안히 태우고 있는 말 역시 한쪽 길 가장자리에서 잠자코 서 있었다. 자동차가 그녀를 지나갔다. 자동차의 후면에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동차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동차 번호판으로 보아 그가 다른 주에서 왔다는 사실을 짐작했고 그것이 다소 마음에 걸렸다. 그녀로선 그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더 남아서 기다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가 반마일쯤 가서 돌아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역시 시간 낭비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장 주변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라도 했다면 아마도 네이트나 다른 어떤 목장 사람이 그를 보냈을 것이다. 키트는 목장 울타리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때 그녀는 자동차가 휑 하고 경쾌하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을 타고 천천히 빽빽하고 키가 무성하게 자란 풀밭을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가 자동차를 목장까지 들어오게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목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오랫동안 지내왔으며 그가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관광객들을 이끌 만한 이름 모를 후작의 대저택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그리고 후작이 분명히 남작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낯선 사람이 키트의 명령이 아닌 누군가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가 금방 되돌아갔겠느냐는 것이었다. 키트는 자기가 그 남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느꼈던 적대감을 떠올려보았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을 대했을 때 마음이 편했던 때가 결코 없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으며 그들을 무정하게 대했다. 그녀는 자기가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생활은 늘 개인적인 삶이었으며 외로운 존재였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최상이었고 최상의 안전이었다. 그녀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닫혀있는 목장의 출입구 쪽으로 갔다. 상쾌한 바람이 어느새 불어와 산등성이 아래로 사라져간 그 자동차가 몰고 온 먼지를 깨끗이 날려보냈다. 키트는 그 자동차가 떠나는 쪽을 한번 힐끗 바라보면서 방금 전의 기억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고 당장 해야 할 일에 정신을 쏟기로 했다. 1장 끝. 아따 힘드네 이거.